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의 증가세가 주춤한 가운데 정점을 지났거나 지나고 있다는 평가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오미크론 확산세가 고비를 넘고 있다고 말했고 다수의 연구팀도 향후 완만한 감소세를 예측한 전망치를 잇따라 내놨습니다. 정부가 앞으로 선별진료소에서는 신속 항원 검사를 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속 항원 검사는 동네 병의원에서, PCR 검사는 선별진료소로 이원화해 보건 인력을 검사보다 치료에 집중토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방역당국은 스텔스 오미크론으로 불리는 BA2 확산세로 전 세계 유행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진단했습니다. BA2 유행 국가를 중심으로 확진자 규모가 반등하고 있고 전 세계 주간 발생도 최근 2주 연속 증가세로 돌아섰다는 분석입니다. 만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백신을 추가 접종한 뒤 4개월이 지나도 입원 예방 효과가 85% 유지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65세 이하 성인에서는 추가 접종 4개월 뒤 입원 예방 효과가 67%로 낮아지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 발사에 대응하기 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가 우리 시각 내일 새벽 소집됩니다. 하지만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와 중국의 협조를 얻어내기 쉽지 않아 제재 결의안 등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는 어렵다는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번 주 오미크론 확산세가 다소 꺾이면서 고비를 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코로나와의 싸움에 끝까지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습니다. 또 최근 사망자와 확진자 급증을 근거로 정부의 방역 노력을 부정적으로 평가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김 총리의 코로나19 중대본 회의 발언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2달 넘게 계속되었던 오미크론 확산세가 이번 주 들어서 조금 꺾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난주에 대비해 이번 주에는 평균 약 5만 명가량 적게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감소세로 접어든 건지 이건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합니다만은 고비를 넘고 있다 하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감염 확산의 여파가 2, 3주 후까지 이어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위중증과 사망을 줄이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오히려 더 강화되어야 될 시점입니다. 정부는 의료와 방역 대응 태세를 보강하면서 피해 최소화에 집중하겠습니다. 의료 현장에서 중증과 사망 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먹는 치료제의 활용을 더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사회 일각에서 최근 급증한 확진자 수만을 가지고 이제까지 우리 공동체 전체의 방역 노력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구 대비해서 확진율과 사망률, 누적 치명률, 그리고 각종 경제 지표 등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정책이 현 수준으로 유지된다면 국내 코로나19 유행이 앞으로 완만한 감소세를 보일 수 있다는 예측 결과가 나왔습니다. 코로나19 수리 모델링 TF는 다수의 국내 연구팀이 보고서에서 앞으로 확진자 규모가 줄어든다고 전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창형 유니스트 수리과학과 교수팀은 최근 한 주간 거리두기 정책의 효과를 반영하면 신규 확진자는 오는 30일 37만 3,741명, 다음 달 6일 35만 2,321명이 될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최선화 국가수리과학연구소 산업수학혁신팀 연구원은 국내 지역 발생 확진자 수가 약 2주 뒤인 다음 달 6일 29만 3,754명, 약 한 달 뒤인 다음 달 20일 18만 6,437명이 될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방역당국은 스텔스 오미크론으로 불리는 BA2 확산세에 전 세계 유행의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진단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인 BA2 유행 국가를 중심으로 확진자 규모가 반등하거나 급증세가 나타나고 있다며 전 세계 주간 발생도 최근 2주간 증가세라고 분석했습니다. 독일도 환자 증가세를 보이고 프랑스나 이스라엘도 정점 뒤 내림세에서 다시 반등하는 등 유행 불확실성이 커졌다며 우리나라도 그 가운데 하나라고 평가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오미크론보다 전파력이 빠른 BA2 확산세 관찰이 중요하다며 국내 여러 기관 유행 예측 현황을 검토한 뒤 오는 28일 향후 예측치를 발표할 방침입니다.
60세 이상 고령층과 면역 저하자도 신속 항원 검사 확진 시 재택치료 일반 관리군으로 전환하는 것이 사실상 관리 포기가 아니냐는 지적에 방역당국은 신속한 진단과 처방을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브리핑에서 최근 신속 항원 검사 결과로 확진 판정을 받는 경우가 늘어서 고령층의 경우 검사를 한 뒤 사흘 정도가 지나야 집중관리군으로 분류돼 관리가 시작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통제관은 집중관리군 배정이 늦어지면 격리와 치료가 늦어지기 때문에 차라리 일반 관리군으로 바로 분류해서 치료제 처방과 치료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고 그만큼 업무 부담이 주는 보건소는 고위험군 관리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해당 확진자가 집중관리군으로 전환을 원할 때는 바로 전환해서 하루 2차례 전화 모니터링을 받을 수 있다며 관리 포기가 아니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만 65세 이상에서 코로나19 추가 접종을 한 뒤 4개월이 지나도 효과가 상당히 유지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영국 보건안전청은 주간 백신 관찰 보건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보건안전청에 따르면 65세 이상에서 추가 접종 2주 후 입원 예방 효과는 91%인데 15주 후에는 85%가 됐습니다. 조금 낮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18세에서 64세에서는 추가 접종이 입원을 막는 효과가 2주 후 88%에서 15주 후 67%로 떨어졌습니다. 유증상 감염을 막는 효과는 모든 연령대에서 추가 접종 뒤 2, 4주 후에는 60에서 75%였다가 15주 후에는 25에서 40%로 급격하게 감소했습니다. 정부가 지자체와 협의해 선별진료소에서 신속항원 검사를 중단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결국 신속항원 검사는 동네 병의원에서 또 PCR 검사는 선별진료소에서 하는 방식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건데 보건당국의 역량을 검사보다는 치료에 집중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준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마포구 보건소 선별진료소. 한 달 전과 비교해 신속 항원 검사를 받는 사람이 많이 줄었습니다. 동네 병의원에서도 신속 항원 검사를 하고 양성이 나오면 확진 인정까지 해주다 보니 굳이 선별진료소를 찾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보시다시피 이곳 선별진료소는 신속 항원 검사와 PCR 검사 두 가지 줄을 서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줄이 하나로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YTN이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보건소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 신속항원검사 중단 관련 의견 요청 공문입니다. 선별진료소 신속항원검사를 중단할지, 중단한다면 언제 할지, 검사를 중단하는 대신 자가진단키트를 배부해야 할지를 묻는 내용입니다. 지난 17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서울시는 29개 자치구에 이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서울시가 방대본에 이런 방안을 논의할 것을 제안했고 방대본은 구체적인 의견 조회에 나선 겁니다. 정점을 지켜보자는 취지로 응답한 2개 자치구를 뺀 모든 자치구가 중단에 동의해 서울시도 이런 내용을 방대본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방역당국이 이런 논의를 시작하게 된 건 자가진단키트와 동네 병의원 신속항원검사가 활성화되는 상황에서 보건소 역량을 검사보다는 치료에 집중하자는 뜻이 담긴 것으로 풀이됩니다. 검사를 중단하는 대신 자가진단키트를 한 명당 1개씩 나눠주자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빠르면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가 적용되는 다음 달 4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건소 현장 인력이나 일반 시민들은 이 같은 시행에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일단은 PCR 검사를 집중적으로 하게 되면요. 지금 현재 워낙 확진자 수가 많다 보니까 이제 다른 쪽으로 저희가 기초역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좀 인력이 좀 더 투입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서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딱히 상관없을 것 같아요. 확진자도 늘어나고 있고 다른 동네에서 하는 방법도 괜찮은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신속항원 검사 줄이랑 PCR 줄이랑 좀 많이 헷갈려가지고 줄 잘못 서시는 분들은 또 다시 이제 1시간을 기다리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이제 봤었어가지고
아마 그렇게 되면 좀 더 저는 편리하지 않을까. 신속 항원 검사를 맡은 동네 병의원들도 의료 인력 확보가 좀 더 수월해진다는 면에서 검사 체계 이원화에 긍정적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방역당국이 현재 동네 병의원에서 신속 항원 검사 결과로 코로나19 확진을 진단하는 것처럼 대학병원이나 상급 종합병원에도 신속 항원 검사 진단을 도입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 분석단장은 브리핑에서 대학병원과 상급 종합병원에서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 결과로 코로나19 확진 여부를 판정하는 방안에 대해 신속 항원 검사는 그 필요성에 따라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에 문제는 없다고 본다고 답했습니다. 이상원 단장은 다만 구체적인 지침은 따로 더 안내를 통해서 말씀드리겠다며 현재 이와 관련한 시행 지침은 마련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신속 항원 검사 키트를 통한 선제 검사를 비롯한 학교 방역 체계가 감염 확산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이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미크론 대응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앞으로의 유행 정점과 학교 방역 체계 보완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유 부총리는 3월 첫 주부터 현재까지 약 99% 학교에서 등교 수업이 운영되고 있고 89%는 전면 등교, 특히 수도권 학교의 전면 등교율은 83% 선으로 높게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신속 항원 검사 도구를 통해 개학 후 일주일 동안 16만 명의 확진자를 발견했고 학생과 교직원 전용 이동형 PCR 검사소 운영 결과 지난 3주간 약 10,000여 명의 확진자를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에도 이 같은 조치들을 유지 운영할 계획이라며 자가검사 키트를 통한 선제 검사를 4월 둘째 주까지는 현행대로 주 2회 운영하고 4월 셋째 주부터는 학생과 교직원 모두 주 1회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탄력적으로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에 걸린 임신부가 집 근처에서 출산한 병원을 찾지 못해 250km나 떨어진 확진자 전담 병원으로 이송돼 아기를 낳았습니다. 네, 힘겹게 아기와 만난 산모는 다른 확진자들은 자신처럼 마음고생하지 않고 출산할 수 있도록 대책이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방역복을 입은 구급대원들이 임신부를 소방 헬기에 태웁니다. 진통이 반복돼 출산이 임박한 상태였습니다. 주변에 코로나19 확진자를 수용할 임산부 병상이 남아있지 않아 충남 아산에서 울산까지 헬기 이동 작전이 펼쳐졌습니다. 250km 하늘을 날아 울산 태화강변에 헬기가 내렸고 거기서 다시 구급차를 타고 확진자 전담 여성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음압분만실에선 의료진들이 방역복을 착용하고 출산을 도왔습니다. 일단 아무래도 먼 곳에서 오시다 보니까 불안하기도 하겠는데 일단은 안심시켜드리면서 최대한 산모나 이제 아기들 건강하게 분만할 수 있도록. 많은 이들의 노력 끝에 산모와 아기는 모두 건강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코로나19 감염 확대로 임산부 전담 병상이 모자라 원정 출산을 가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8일 경기도 지역 확진자가 헬기를 타고 전북까지 가서 출산했는가 하면 39주 만삭 여성이 구급차를 타고 130km 떨어진 충남 홍성에서 아기를 낳기도 했습니다. 누적 확진자 1,000만 명 시대, 산모는 구급대원들과 의료진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 만삭 확진자가 마음 편히 아이를 낳을 수 있게 대책을 세워달라고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코로나 상황 때문에 아이를 받아줄 수 있는 병원이 몇 개 없다라는 그 불안감 때문에 지금 모든 산모들이 다 공장을 하고. YTN 이문석입니다. 신규 확진자가 33만 명대를 기록하면서 확산세가 다소 주춤해지는 양상입니다. 이런 흐름에 대해 정부는 물론 전문가들도 오미크론 확산세가 고비를 넘고 있다고 진단했는데요. 네, 자세한 상황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엄중식 교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신규 확진자가 전날보다 5만 6천여 명 줄었습니다. 김부겸 총리는 이번 주에 확산세가 조금 꺾였다고 말했고, 그리고 이제 현재 고비를 넘기고 있다고 판단했는데요. 교수님께서도 그렇게 보십니까? 네, 2월 말 3월 초에 이 수정된 그 유행 예측 모델에 의하면 3월 셋째 주, 넷째 주를 지나면서
정점 구간을 지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했었고요. 네. 실제로 확진자가 다소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고는 있는데 총리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확실한 감소세는 다음 주 화수 이 기간에 나오는 확진자 수를 좀 봐야지만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전문가들도 수리 모델 예측상으로 오미크론의 정점은 지났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위중증 환자 규모는 계속 늘어날 것이다 이런 분석이 좀 나왔거든요. 앞으로 이제 감소세로 전환이 된다 하더라도 당분간은 이 사망자와 그 위중증 환자 수도 적지 않은 수로 계속 나오겠죠. 네, 확진이 되고 바로 위중증 환자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 적어도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의 시간을 가진 다음에 위중증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중증 환자들은 일주일 열흘, 2주 전에 발생한 환자들이거든요. 결국 지난 10여일 동안 대량 환자 발생이 진행되는 가운데서 발생하는 위중증 환자는 다음 주 중순 이후부터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이제 사망자가 또 나오게 될 텐데 그 사망자는 또 거기서 일주일에서 2주 사이에 다시 증가하는 그런 피크를 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위중증 환자 또 사망자의 그 증가는 4월 중순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확진자 수는 앞으로 좀 줄 거라고 하더라도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는 시차를 두고 계속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이런 가운데 정부가 선별 진료소에서 신속 항원 검사를 더는 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PCR 검사를 선별 진료소에서 하고 이 동네 병의원에서는 신속 항원 검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자, 이렇게 검사 이원화를 고려하게 된 그 이유는 뭔가요? 일단은 보건소에서 그 두 가지 검사를 병용하기에는 인력적인 부담도 있고 검사량 자체의 부담도 많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1차 의료기관들이 코로나19 진료에 참여를 하는 그 기관 수가 이제 많이 늘어나고 또 경험이 쌓이면서 이 신속항원 검사를 활용하는 능력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이제 신속항원 검사의 경우는 1차 의료기관 위주로 검사를 시행하는 그런 전략을 택한 것인데 검사의 부담이나 인력의 부담을 좀 분산시키기 위해서는 적절한 선택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검사 인력을 이제 치료라든지 어떤 환자 관리에 투입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자, 그렇다면 치료 역량 강화라는 효과는 어떻게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지금 선별진료소를 운영하는 지자체 보건소의 경우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굉장히 많은 소진 현상을 직원들이 겪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한동안은 확진자들을 제때 통보하지 못하고 또 집중관리군이나 일반관리군으로 분류하고 또 여기에 맞는 지침이나 또는 여러 가지 진료와 관련된 안내 이런 것들도 굉장히 더디게 진행이 됐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신속항원 검사 같은 것들을 좀 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면은 여기서 이제 남는 그런 인력들을 이런 환자 관리에 좀 더 집중적으로 투여를 하게 되면은 환자들도 조금 더 빠른 시간 내에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고 또 중환자가 발생했을 때도 대응하기가 상당히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동네 병의원에서 이제 받을 수 있는 그 전문가 신속 항원 검사를 양성 판정으로 인정해 주는 게 사실 원래는 한 달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을 하기로 했던 건데, 이런 만약에 조치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당연히 그 양성 판정 인정 기간도 더 늘어나게 되겠죠. 이제 앞으로의 유행이 아마도 이제 이번 주가 지나면서 환자들이 감소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감소의 그 폭이 속도가 상당히 느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10만 명, 20만 명의 환자가 4월까지는 지속될 가능성이 많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거기서 발생하는 환자들이 진료 또는 진단을 해야 될 곳이 계속 필요하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PCR 역량이 좀 남는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체계를 굳이 변경을 하면서 어렵게 갈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1차 의료기관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관들의 역할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앞으로 혹시라도 재유행, 그러니까 유행이 다시 커지는 그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런데 만약 이번 조치가 시행이 되게 된다면 병의원으로 너무 많은 어떤 업무 부담이 가중되지 않을까요? 예, 실제로 지금 이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그런 시기에는 한 의료기관이 감당하기에 좀 많은 환자들이 몰리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는 유행이 진정 추세로 접어들 것이라고 예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담이 분산이 될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 있고,
또 이제 그런 그 PCR 검사와 신속항원 검사를 이렇게 나눠서 잘 진행을 하다 보면 조금 더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전체적으로 검사 이원화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라고 지금 평가를 하고 계신 건데요. 자, 그런가 하면 그 3차 백신 접종을 받기 전에 그 확진된 사람 가운데 회복하고 나서 이 3차 백신 접종을 안 받는 경우가 많다라고 합니다. 이제는 이제 몸에 슈퍼 항체가 생겼다는 생각 때문인 것 같은데, 하지만 이런 분들 중에서도 재감염 사례가 나오고 있거든요. 자, 감염됐다 회복한 사람의 3차 접종 필요성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2차 접종까지 완료를 한 상태에서 이 오미크론에 감염이 된 경우에는 회복 이후에 3차 접종을 권고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런데 이제 오미크론 감염이 안 된 상태에서 2차 접종만 하신 분들은 지금 유행이 한참이지만 지금이라도 이제 3차 접종을 꼭 하시고, 특히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분들은 3차 접종으로 접종 마무리를 지금이라도 하는 게 훨씬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치료약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머크사의 라게브리오가 국내로 들어와서 토요일부터 이제 처방이 될 예정인데, 이게 치료 효과가 낮은데도 그 TC약처에서 승인을 한 건 아무래도 팍스로비드 물량이 부족했기 때문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팍스로비드도 추가 물량이 들어왔거든요. 이렇게 된다면 지금 현장에서 라게브리오가 어느 정도로 활용될 거라고 보십니까? 이제 애초에 이 항바이러스제, 경구용 항바이러스제를 도입하는 그런 자문을 했을 때 이 팍스로비드와 라게브리오가 어떻게 역할 분담을 할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요. 이제 팍스로비드가 좀 더 효능은 좋지만 실제로 투여할 수 없는 그런 환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간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다든지 투석을 해야 될 정도로 신기능이 떨어져 있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팍스로비드를 쓸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환자들에게는 라게브리오 처방이 가능하고, 또 팍스로비드와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약물들을 복용하고 계신 분들은 중단이 어려운 상황에서 팍스로비드 투여를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이런 때도 라게브리오가 대처가 될 수 있어서 이런 상호 보완적인 그런 처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라게브리오를 뭐 활성화시키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요긴하게 사용할 부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 두 약이 서로 보완하는 관계라는 말씀이신데요.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팍스로비드가 함께 복용하면 안 되는 약물도 많고, 그리고 또 이제 투여할 수 없는 그 환자들도 많기 때문에 이 라게브리오 긴급 사용 승인을 또 해준 그 측면이 있잖아요. 자, 그런데 라게브리오도 임신부나 수유부 그리고 18세 미만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복용을 주의해야 한다라는 얘기가 있던데, 이건 어떤 것 때문에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라게브리오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임상 시험 또 동물 시험 같은 것들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특히 이제 동물 시험 과정에서 이 태아가 성장이 지연이 되거나 또는 이 그러니까 뼈가 이제 그 만들어지고 이런데 어떤 이 기형 같은 것들을 초래할 수 있다라는 그런 근거가 있어서 임신 가능성이 있는 여성분 또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일정 기간 그 라게브리오 복용 이후에 이 임신을 좀 피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하고 있고, 실제로 이제 임신 중인 분은 당연히 그래서 처방이 어려운 상황이고, 성장기에 있는 어린이들 같은 경우도 처방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코로나19 추세가 확산세가 이제 주춤한 듯 보이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감소세로 판단을 하기에는 이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긴장감 놓지 않고 대응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엄중식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잘 들었습니다.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 발사에 대응하기 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가 우리 시간 26일 새벽 소집됩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와 중국의 협력을 끌어내기가 쉽지 않아서 제재 결의안 등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김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2017년 이후 처음으로 북한 미사일 문제를 다루기 위한 공개 회의를 엽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국, 영국, 프랑스와 알바니아, 아일랜드, 노르웨이 등 6개국이 소집을 요구한 데 따른 것입니다. 안보리는 앞서 2017년 북한이 화성 15형을 발사한 뒤 추가로 ICBM 발사를 하면 대북 유류 공급 제재를 자동으로 강화하는 조항이 담긴 2397호 결의를 채택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회의에서 의장 성명 또는 언론 성명이나 대북 추가 제재 결의안 채택 같은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안보리 결의 채택을 위해서는 15개 이사국 중 9개국 이상이 찬성하고 5개 상임이사국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가 미국, 유럽과 대립각을 세우면서 유엔에서 서방대 중국, 러시아의 대결 구도가 강해진 만큼 안보리 차원의 공식 조치에 대해 이들의 협조를 얻기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Be very surprised if we get any diplomatic cooperation with Russia. I think that's pretty obvious. In fact, moving forward, Russia is going to be looking at all the pressure points and all the ways it can kind of poke the West and poke the United States and make our situation more complicated. 이런 가운데 미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과 관련해 제재 카드를 또 꺼냈습니다. 북한이 ICBM 발사를 공식적으로 확인한 지 불과 1시간 만에 제재안을 발표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 미사일 활동과 관련해 미사일 개발을 주도하는 제2자연과학원을 포함해 북한 국적자 1명과 러시아 기관 2곳, 러시아 국적자 1명을 추가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북한이 지난 24일 시험 발사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화성 17형이라고 공개한 것과 관련해 군 당국은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미 정보당국은 이와 관련해서 기상 등 여러 정황과 출처 등을 근거해 화성 15형을 발사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지난 24일 ICBM 발사 지점의 날씨가 비가 온 뒤 구름이 많았는데 공개된 사진의 모습과는 차이를 보였던 점 등으로 미뤄 북한의 발표가 사실이 아닐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북한 ICBM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 확보 여부와 관련해서 이번에 시행한 고각 발사는 재진입 기술을 염두에 둔 게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이들 국가와 거래를 해온 국내 중소기업이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특히 하루아침에 사실상 돈을 떼이게 된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입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김상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지난 2020년부터 한국 기업이 건설 중인 호텔입니다. 내년 완공 예정인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관련 대금 수십억 달러를 제때 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회사 측은 대책 마련에 고민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현지 파견된 한국인 기술자 등 직원 30여 명은 물론 우즈베키스탄 등에서 온 제3국 인력에 현지 생계비나 다름없는 인건비 지급도 걱정이지만 공사 자체를 중단할 수도 없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푸틴 제재 때문에 입금이 안 된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문제점은 이제 항공도 막히고 배도 막히고 협력사와 신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공사를 중지할 수는 없습니다. CCTV 등 영상 보안 시스템을 만들어 수출하는 이 회사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전체 매출의 러시아 수출 비중이 절대적인데 국제사회의 대로 수출 제재로 수출 대금 회수는 물론 수출을 위해 보낸 화물이 러시아에 들어가지 못하고 벨기에에 묶여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앞으로 대로 수출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고민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사죄를 준비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오다를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3개월 뒤가 어떻게 될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이들 양국과 벨라루스로 수출하는 중소기업의 75%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금 결제 차질이 46%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물류애로 수출 계약 중단 등의 순이었습니다. 기선적된 제품에 대한 대금 회수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에 있다. 이렇게 이거는 과거에 관한 문제고 지금 현재에 관한 문제는 이제 선적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준비된 물품들이 있는데 이제 그거에 대한 처리 방안들 예를 들어 뭐 이런 것들이 쌓이게 되면 어쨌거나 그게 불용 재고로 정부는 피해 기업에 경영 자금을 저리로 긴급 지원하고 대체 수출처 발굴 지원에 나섰지만 기업들의 고통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주변을 둘러싼 채 공격을 퍼붓던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군의 거센 역공에 밀려 외곽으로 후퇴했습니다. 베르단스크 항에 정박 중인 함정도 파괴되는 등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군의 강한 저항에 막혀 고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김형근 기자입니다. 폭격으로 부서진 건물에서
연기가 쉴 새 없이 피어오릅니다. 아예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무너진 건물도 부지기수입니다. А там уже все, окна вылетели, дым, гарь, уже комнаты все, я ничего не могла ни взять, ни это, бегом выскочили. 하지만 러시아군의 맹렬한 공격에도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는 여전히 건재합니다. 오히려 강력한 역공에 러시아군이 뒤로 밀리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키이우 주변 지역에서 러시아군 일부를 몰아냈다고 밝혔습니다. 한 곳에서는 70km 이상, 또 다른 곳에서는 35km 후퇴했다는 겁니다. 앞서 우크라이나군은 키이우 서쪽 요충지인 마카리우도 되찾았습니다. Small city Makariv and almost whole Irpin already in the control is Ukrainian soldier. 우크라이나 해군도 베르단스크항에 정박 중인 러시아 함정을 침몰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강한 저항에 부닥쳐 계획이 틀어지자 러시아군은 민간 지역에 무차별 공격을 퍼붓고 있습니다. 특히 남부 요충지 마리우폴은 20일 넘게 계속된 폭격에 도시 전체가 폐허로 변했습니다. С Мариуполя приехали. Там потому что уже 90% все разбито, ничего нету там уже. Ни домов, ничего. 러시아군의 무차별 공격에 민간인 희생자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사망자가 1000명을 넘어섰고 부상자도 1600여 명에 이릅니다. 게다가 우크라이나 전체 국민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1000만 명이 집을 떠나 고단한 피란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김영글입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회원국 정상들은 러시아에 대응해 동유럽 연합국에서 방위력을 증강하고 핵과 생화학 무기 위협에 대한 대비 태세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은 러시아 국가두마, 즉 연방의회 하원과 의원 328명을 함께 제재하기로 했습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나토 30개 회원국 정상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응해 동유럽에서 방위를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를 위해 불가리아, 헝가리, 루마니아, 슬로바키아에 4개 전투단을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러시아의 핵과 생화학 무기 위협에 대한 준비 태세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Our top military commander, General Walters, has activated NATO's chemical, biological, radiological and nuclear defense elements. 우크라이나에 대해선 지속 지원 방침을 강조했지만 직접 파병이나 우크라이나 영공의 비행금지 구역 설정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나토 회원국이 아닌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화상연설을 통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이어 발트 3국과 폴란드도 노릴 것이 확실하다며 나토의 무제한적 군사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나토 정상들은 중국을 향해서는 러시아를 지원하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I think that China understands that its economic future is much more closely tied to the West than it is to Russia, and so I'm hopeful that he does not get engaged.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7개국 G7 정상들은 나토 정상회담에 이어 별도로 정상회의를 열어 러시아 원유와 천연가스 금수 등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결의했습니다. 또 이번 전쟁과 경제 제재로 타격을 받은 서방 경제를 안정하기 위한 특별 조치도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러시아 국가두마, 즉 연방의회 하원 의원 328명과 하원, 방산업체 48곳을 제재 대상에 새로 포함시켰습니다. 미 재무부는 러시아가 포함된 금 관련 거래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중국 국방부는 중국이 러시아를 군사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는 말은 완전한 가짜 정보라면서 강력하게 부인했습니다. 우첸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이 중국을 겨냥해 우크라이나 문제와 관련된 헛소문을 계속 퍼뜨리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중국의 이 같은 반박은 지난주 러시아 국방부 차관이 이례적으로 모스크바에 있는 러시아 주재 중국 대사관을 직접 방문해서 중국 대사와 면담을 한 뒤에 나온 것입니다.
이에 따라 러시아가 중국에 대해 군사적 지원을 요청했지만 중국이 일단 거절했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러시아와 정상적인 경제와 무역 교류를 할 것이라고 재차 밝히면서도 군사적 지원 가능성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위기의 책임이 러시아에 있음을 명시한 유엔 총회 결의안이 또 채택됐습니다. 유엔은 현지 시각 24일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긴급 특별 총회를 열어 우크라이나 인도주의 위기에 관한 결의안을 찬성 140표, 반대 5표, 기권 38표로 채택했습니다. 한국은 서방 국가들과 함께 찬성 대열에 동참한 반면 북한은 지난 2일 철군 요구 결의안 때와 마찬가지로 반대표를 행사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 외에 벨라루스, 시리아, 에리트레아가 반대했고 기권한 국가 중에는 중국이 포함됐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직접 발의한 이번 결의안은 우크라이나를 겨냥한 러시아의 적대 행위로 인한 심각한 인도주의적 결과를 개탄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정부가 다음 달 데이터 산업법 시행에 맞춰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를 신설하고 데이터와 네트워크, 인공지능 등 D&A 산업에 향후 3년간 20조 원 이상의 재정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에서 이 같은 D&A 산업 발전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는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를 신설하고 자율주행과 금융재정 등 6개 분야 국가 중점 데이터를 고품질로 추가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또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 도입과 데이터 형식, 전송 방식 표준화 지원 등도 추진합니다. 경기도 평택시 지역이 국내 첫 수소 모빌리티 특구로 조성됩니다. 수소 상용차 보급을 늘리고 충전소 기반 시설을 확충해서 수소 모빌리티 전환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입니다. 김학무 기자입니다. 환경부와 경기도 평택시가 수소 모빌리티 특구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는 현대차와 SK, 한국가스기술공사 등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이들 기관과 업체는 평택시에 2030년까지 수소 상용차 850대를 보급하고 수소 충전소를 6곳으로 늘립니다. 수소 모빌리티를 선도하는 기지로서의 역할이 있고요. 특히 이제 평택의 경우에는 굉장히 잠재성이 크기 때문에 환경도 잡고 경제도 잡고 하는 아마 양축을 다 잡는 특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구의 중심은 내년에 완공하는 평택항 수소교통 복합기지. 이곳을 거점으로 항만과 물류용 수소 트럭과 수소 청소차, 통근용 수소버스를 운행하게 됩니다. 광역버스와 시내버스 250대도 수소버스로 전환합니다. 평택항에서 현대 기아차 생산 공장을 오가는 노선에도 세계 첫 수소 차량 운반차를 투입합니다.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배출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히던 내연기관 버스와 화물차를 수소차로 대체하는 겁니다. 수소 모빌리티 특구로 지정되면 앞으로 수소로 전환이 빨라지고 그러면 이제 대기 환경도 굉장히 깨끗해지고 우리나라 또 수소 산업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평택 지역은 수송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국적으로도 가장 많은 곳으로 꼽히는 만큼 이번 수소 상용차 전환에 따른 효과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차량 난방용으로 사용되는 무시동 히터의 일부 제품이 히터가 작동되지 않는 등 비정상적 연소 조건에서는 일산화탄소 농도가 일반적인 안전기준치의 137배까지 배출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무시동 히터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배출가스와 기기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를 보면 10개 제품 모두 정상적인 작동 조건에서는 일산화탄소 농도가 0.01% 이하로 나타났지만 일부 제품은 히터가 작동되지 않는 등의 조건에서는 일산화탄소 농도가 9.65%까지 배출될 수 있어 사고 우려가 컸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5G망 핵심 부품인 에벌런치 포토다이오드를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 첨단 방사선 연구소는 광반도체 전문기업과 공동으로 5G 네트워크망을 구성할 때 광신호를 검출하는 핵심 부품인 25GBps급 에벌런치 포토다이오드를 국산화해 올 하반기부터 대량 생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에벌런치 포토다이오드는 빛 에너지를 흡수해 전기 에너지로 변화하는 센서로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드는 사업이라 그동안 일본이나 미국 등 해외 기업에서 전량 수입해 사용해왔습니다.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ADHD 아동을 키우는 부모의 스트레스 악화 요인이 엄마와 아빠가 서로 다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순천향대 서울병원 이현정 교수팀은 2018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ADHD 아동 70명과 부모 140명을 분석한 결과 아동의 ADHD 증상이 심해질수록 엄마의 불안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아동의 ADHD 증상 심각도는 아빠의 정신 건강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는데 오히려 엄마의 불안이 아빠의 양육 스트레스에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30대 중반부터 중성지방이 늘어나면 노년에 알츠하이머 치매 위험이 커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보스턴 대학 의대 연구팀은 5천여 명을 대상으로 평균 38년 동안 진행된 추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35세에서 50세 사이에 중성지방의 혈중 수치가 데시리터당 15mg 늘어날 때마다 치매 위험이 33% 높아졌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 콜레스테롤이 높아지면 반대로 노년의 치매 위험이 15에서 18% 정도 낮아졌다고 덧붙였습니다. 건강한 성인 혈액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자유대학 연구진은 건강한 성인 22명의 혈액 표본을 분석한 결과 약 80%인 17개 표본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혈액에서 발견된 미세 플라스틱의 절반 이상은 음료수병에 흔히 쓰이는 페트였으며 3분의 1 이상에서는 일회용 용기에 많이 쓰이는 폴리스티렌, 4분의 1에서는 포장용 랩에 쓰이는 폴리에틸렌이 발견됐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눈부신 과학기술 발전에 힘입어 그야말로 빛의 속도로 변하고 있죠. 그런데 최초의 원시사회가 오늘의 현대 문명으로 발전해온 과정에는 몇 가지 큰 변화의 계기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궁금한 이야기에서는 인류의 문명을 다른 차원으로 업그레이드시킨 3대 대박 발견을 한번 되돌아봤습니다. 역사 속으로 같이 가보실까요? 안녕하세요. 궁금한 이야기의 이호종입니다. 여러분, 인과율이라는 말 한 번쯤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원인이 없이는 아무것도 생기지 아니한다는 법칙을 뜻하는 말이죠. 이 인과율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게 바로 역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역사를 조금만 들여다보면 빠른 문명의 진보에는 항상 방아쇠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인류는 어떤 발견을 했길래 현재의 문명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오늘은 인류 문명사에 큰 영향을 끼친 3가지 발견을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장장이들은 불로써 쇠를 다스려 아름다운 형상, 생각 속의 영상을 만드나니 불이 없다면 어떠한 장인도 황금을 그 가장 순수한 색깔로 만들지 못하리라. 르네상스 시대의 위대한 거장 미켈란젤로의 시인 소네트 59에서 찾아볼 수 있는 구절입니다. 불은 고대 그리스에서 시작된 자연 철학에서 만문의 근본 원소로 거론된 만큼 매우 귀중한 가치를 지니는 대상입니다. 인류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선물과도 같은 존재죠. 지금으로부터 40만 년 전에 인류로부터 최초로 발견되고 이용된 것으로 알려진 불. 그 발견 당시에는 보온을 위해, 맹수를 쫓아내기 위해, 돌을 가공하기 위해, 그리고 온갖 먹을 것들을 익혀 위생적으로 식량을 섭취하는 데 이용되었습니다. 불은 토기를 만드는 데에도 적극 이용되었습니다. 중국의 상왕조 토기가 찬란하게 빛나던 시기, 도공들은 우연히 뜨거워진 돌에서 흘러나와 굳는 동을 발견했고
이는 금속 문명이 등장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 불은 역병을 막아내기도 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대표적 국가인 아테네. 한 번은 아테네에 역병이 퍼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대장장이들만 병에 걸리지 않았죠. 이 사실을 발견한 히포크라테스는 그들의 주된 활용 도구인 불에 역병을 퇴치할 수 있는 위력이 있음을 예측했고, 아테네 시민들로 하여금 집에 불을 피워 역병으로부터 도시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왔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불이 없었다면 근대화학의 초석으로 작용했던 연금술의 시작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대화학이 등장한 이후에도 불은 끊임없이 유용한 도구로서 연구에 가치가 있는 소재가 되었습니다. 서사 이래 인류가 계속해서 어깨를 나란히 해온 불의 발견을 인류 문명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첫 번째 발견으로 꼽도록 하겠습니다. 야, 어차피 그거 수능 볼 때만 써먹지. 사회 나가면 사칭 영상 말고 다 쓸데없는 지식이야. 어디선가 한 번쯤은 들어본 말입니다만 전 이 말에 동의할 수 없다고 이 자리에서 강력하게 단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고대 그리스의 위대한 철학자들 중 한 사람인 피타고라스는 만물이 수로 이루어졌다는 과감한 주장을 하기도 했으니 말이죠. 극단적으로 치부되기 쉬운 그의 철학적인 이 한마디가 어쩌면 우리 우주에서 유일하게 진리라고 여겨볼 만한 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수학의 발견과 발달은 인간 지성의 발견 이래 단언컨대 최고의 도구를 발견했다고 여겨도 좋을 만큼 위대한 발견이었습니다. 학문의 영역에서 수학은 정말 많은 갈래로 나뉘어지지만 가장 크게 나눈다면 도형을 다루는 기하학과 논리를 다루는 대수학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기하학은 자연에서 나타나는 도형적 특성을 연구한 학문입니다. 이 기하학은 천체의 운동을 연구하는 학문인 천문학의 발달에도 큰 영향을 주었죠. 우주의 운동과 원리를 이해하기 위한 천문학과 자연의 이치를 도형으로 나타내고자 하는 기하학, 그리고 논리적 사고를 위한 도구인 대수학. 이 세 가지가 결합되었던 시기인 17세기는 역사적으로 과학혁명이라고 평가되고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 시기의 과학사를 대표하는 인물 중 한 명이 있었으니 바로 아이작 뉴턴입니다. 뉴턴은 대수학을 활용하여 기하학을 연구했고, 연구한 기하학으로 천문현상의 원리를 설명했죠. 이렇듯 우주를 이해하는 데에도 수학은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수학은 우주뿐만 아니라 자연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이해를 도왔고, 전기와 자기현상을 보다 정교하게 이해하고 통제하도록 도왔으며, 오늘날의 전기 문명의 탄생, 그리고 컴퓨터의 발달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수학. 인간 지성의 가장 혁명적인 도구였다는 점에서 수학의 발견을 인류 문명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두 번째 발견으로 꼽도록 하겠습니다. 루카, 진화론에서 이야기하는 지구 최초의 생명체를 일컫는 단어입니다. 루카라는 최초의 생명체 이래로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된 고민이 있습니다. 바로 자연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에너지원들을 어떻게 생존을 위한 에너지로 바꿀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민에 혁명적인 사건이 하나 일어나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얻어내지 못했던 에너지의 대전환이 가능하게 해준 아주 큰 사건, 18세기의 산업혁명입니다. 이전까지 인류는 자연으로부터 동력을 얻어내기 위해 무수한 발명을 해왔습니다. 노를 젓지 않고 순풍에 의해 항해를 할 수 있는 도치나, 물의 낙차를 이용해 동력을 얻는 수차, 바람을 이용한 풍차 등 다양한 사례들을 찾아볼 수 있죠. 그러나 인류가 자연으로부터 동력 에너지를 마음껏 이용할 수 있게 된 핵심적인 계기는 18세기 제임스 와트의 증기기관의 발명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손쉽게 불을 만드는 재료인 석탄과 석유, 천연가스, 화석연료와 같은 연료만 있다면 증기기관이라는 발명품을 이용해 뜨거운 열을 동력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동력의 발달은 육상 및 해상 교통의 판로를 바꿨으며 인간의 행동 범위를 크게 증대시켰습니다. 인류의 번영을 가져다준 증기기관의 발명과 1차 산업혁명, 이 두 가지를 인류 문명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세 번째 발견으로 선정해 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인류 문명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수많은 사건들과 발견들이 있습니다. 전기 문명의 폭발적인 성장과 실리콘으로의 인간 위성의 이동을 가져온 트랜지스터의 발견 등 문명에 영향을 끼친 수많은 발견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는 우리의 현재. 사실 이 현재는 당연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을 통한 발견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궁금한 이야기였습니다. 앞서 차량 무시동 히터 일부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일산화탄소가 배출돼 주의가 필요하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일산화탄소는 색깔과 냄새가 없는 데다 소량으로도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침묵의 살인자로 불립니다. 사고를 예방하려면 수면 시 창문을 조금 열어 환기가 가능하게 하고 휴대용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지참하는 게 좋겠습니다. 만약 중독된 환자가 있다면 신선한 공기를 마시게 하고 최대한 빨리 119 등 의료진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